2022년 9월 5일 월요일 오후 5시 9분 FC 한양 17회차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성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승현입니다. 네, 저희가 한 명이 빠진 상태로 녹음을 하게 됐어요. 오랜만이죠? 그렇죠. 5명이 시작하는 건 오랜만인데, 윤혁이 형은 개인 사정으로 녹음에 불참하게 돼서 저희 5명이서 오늘 녹음을 진행할 건데,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점이 비가 진짜 엄청 옵니다. 흰남노 그것 때문에 좀 고생하고 있는데, 그래도 학교를 다 왔네요. 그래도 안 빠지고 오기 싫어했을 것 같은데. 특히 한 분은 더 오기 싫었겠죠. 인천에서 뭐 편하게 오셨나요? 오는 거는 지하철 타고 오기 때문에 안에 지하철에서 유튜브 보면서 편하게 왔습니다. 비도 많이 오는데 또 개강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오늘 다들 수업이 있었는데, 한 명 빼고 다들 수업이 있었는데, 승현이는 진짜 방금까지 수업을 듣고 왔잖아요. 예. 아니, 첫 수업인데도 이렇게 늦게 끝나주나요? 교수님이? 저는 사실 금방 끝낼 줄 알았는데 첫 수업부터 풀타임 채워서 이게 맞나.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녹음을 이제 계약하고 나서 녹음을 하게 됐는데, 전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가 인원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듣고 있는 한양대생이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셔도 되고, 지원해 주셔도 되고, 저희 목표는 한 10명 정도 지원자를 받아서 그 중에서 이제 2명을 추려가지고 추가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해서 저희 새로운 멤버를 모집하면은 격주로 패널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좀 재밌는 그림 나올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바로 첫 번째 코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입니다. 먼저 라리가 4라운드 있었죠. 제가 마요르카 이강인 선수가 요즘 너무 잘하길래 경기를 좀 보려고 노력했지만 너무 재미없는 관계로 보다 지쳐서 껐는데, 그 뒤에 이강인 선수가 이제 어시스트를 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지금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고, 8월 이달의 선수 후보도 올라왔어요. 라리가 8월 이달의 선수 후보인데, 이강인 선수 요즘 활약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마요르카가 지난 시즌에 좀 되게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였고, 이번 시즌 초에도 1라운드 때는 그런 줄 알았으나 이강인 선수가 계속해서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면서 그런 분위기를 이제 좀 바꾸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 중심이 이강인 선수라는 게 앞으로 마요르카의 미래도 기대가 되고,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참 기대가 되는 그런 경기들이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대되는 선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 경기가 너무 노잼인 관계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아서 공격 포인트 올렸으면 하고 바람이고, 바로 레알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알은 베티스를 2대1로 이겼습니다. 비니시우스 호드리그가 골 넣으면서 이겼는데, 이 경기는 어땠나요? 간편하게 이긴 건가요? 아니면 힘들게 이겼나요? 일단 힘들게 이기진 않았습니다. 점유율은 중간에 초반에 많이 밀렸었지만, 하지만 슈팅이나 아니면 패스하는 거에 패스나 탈압박 이런 데 있어서 확실히 레알 선수들이 퀄리티가 있고, 그리고 이번에 카마빈가랑 추아메니가 선발이었는데, 이 2명이 미드필더진에서 확실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다 주니까 점유율에서도 나중엔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2골을 넣으면서 베티스가 1골 넣었음에도 2대1로 이길 수 있는 바탕이 되었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추아메니는 역시 잘했지만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좀 제일 아쉬웠던 선수는 벤제마. 벤제마가 이날 터치도 잘 안 되고 슈팅도 약간 0점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서, 벤제마가 터치나 슈팅 0점을 좀 더 잘 맞췄다면 그럼 한 3대1, 4대1까지도 가능했지 않았을까 하는 경기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호드리구가 선발로 나왔잖아요. 근데 기존에 계속 발베르데를 쓰다가 갑자기 호드리구로 이렇게 주전이 바뀐 이유가 혹시 뭐가 있을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음 주에 이제 챔스 주중 경기 있고, 그리고 주말에 또 리그 경기도 있다 보니까 그 바로 전 경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살짝 로테이션을 돌렸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레알은 챔스 셀틱과의 원정 경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돌린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그렇게 해서 레알 경기 보고요. 이제 바르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기쁘시겠네요. 네, 그쵸. 세비야를 3대0으로 이겼습니다. 무실점으로. 여기 또 레반도프스키 또 넣네요. 어떻게 보셨죠, 경기?
일단은 레반도프스키 얘기를 좀 하자면 2009년 호날두, 2011년 팔카오 이후로 역대 세 번째로 라리가 데뷔 4경기에서 5골 이상을 넣은 선수가 됐고요. 네, 그거 자체가 좀 대단한 기록이고, 세비야는 지금 제가 알기로 한 번 정도 더 지면은 로페티기가 경질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경기를 잘 풀어간 장면들이 꽤 많았어요, 바르샤전도. 그래서 저는 뭐 여러 바르샤 팬들이 이겼고 결과가 좋았고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발전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고, 특히 엔네시리랑 라멜라가 좋은 찬스를 꽤 많이 맞았는데도 계속 홈런 타자의 위력을 발휘를 해서 조금 아쉬웠던 모습이 있었던 것 같고, 이스코 선수가 선발로 나왔는데 사실 좀 애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비야는 이 중원에서의 그 중앙 수비 2명, 그 쿤데랑 디ego 카를로스가 이제 각각 이적을 하면서 수비적으로 장점이 있던 지난 시즌 제가 알기로는 라리가 최소 실점 팀인데 이제 그 위력이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싶고, 바르샤는 역시 쿤데가 너무 오른쪽에서 잘 플레이를 해주면서 어시스트 2개도 기록을 했고, 확실히 풀백으로서 좀 더 적응을 해나가는 과정이 보였던 것 같다. 그리고 하피냐는 역시 오늘 경기도 잘해주면서 지난 경기에 이어서 기세를 이어갔던 것 같고, 가비가 잘하면서 진짜 지난 경기에서 사실 좀 욕을 먹었고, 제가 봐도 플레이가 별로였던 가비가 많이 올라오면서 오른쪽에서 메잘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테오슈텍에는 확실히 폼이 전성기에 준하게 올라왔다, 꽤 잘 막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선수를 한 명 꼽자면 역시 우스만 덴벨레 그리고 페란 토레스. 정말 네, 말로 이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플레이들을 보여줬는데, 덴벨레는 사실 드리블 돌파는 좋았으나 늘 문제되는 소녀슛, 그 이제 안필드에서의 참사를 안겼던 그 소녀슛이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고, 페란은 계속 프리롤로 기용을 하는데 이 그 정해진 롤도 수행하기 어려운 선수를 프리롤로 기용을 하다 보니까 보여준 게 없다. 그래서 이 정도를 제외하면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스케츠 대체자 찾는 일, 그리고 이제 역시 가장 문제가 되는 덴벨레의 폼 그 상승 여부와 안수 파티가 나왔을 때 어떻게 이제 왼쪽 공격을 다시 전개할지. 왜냐하면 이제 요즘 조르디 알바가 안 나오고 그 선발로 안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개선을 하게 되면 챔스라든지 아니면 강팀 상대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스날이 페란에게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비드를 했다고 네. 그런 루머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바르샤 측에서 거부했다. 루머일 겁니다. 비데스는 팔았겠죠. 30미를 비드했다고 루머가 나왔는데. 비데스는 팔았을 겁니다. 아마 비드를 안 했을 거고. 그리고 제가 또 흥미로운 소식을 하나 접했는데 10월 17일에 펩 클라시코, 네. 리버풀 맨시티, 그리고 엘 클라시코, 거기에 이제 르 클라시코라고 하나요? 파리와 마르세유의 경기, 그 세 경기가 같은 날에 치러진다고 해서 이것도 좀 흥미로우니까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세비야 센터백이 페르난두랑 탄기 니아주 이렇게 둘이 나왔더라고요. 이제 페르난두는 원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 보는 애고, 탄기 니아주는 이제 미넨에서 잘했나요? 아니? 경기를 아예 못 뛰었고 2002년생 센터백인데 지금 16밀로 팔았거든요, 이번에. 좀 기대하면서 이제 PSG에서 데려온 유망주였는데 별로 쓰지도 않고 나겔스만 계획이 없다 해서 세비야로 팔았는데, 주전 까미기는 보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세비야가 쿤데, 카를로스 둘 다 팔면서 확실히 센터백진, 수비진이 많이 약해진 느낌이 들고, 레반도프스키가 계속 골을 넣으니까 시원하진 않고 그냥 좀 섭섭하고 좀 찝찝하고 좀 아쉬움도 있고 하네요. 못하길 바라긴 했는데. 그렇게 해서 라리가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요. 분데스리가 보겠습니다. 우니온 베를린과 미넨 1대1로 비겼습니다. 2경기 연속 무승부죠. 저보고 찌르네요. 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베넨글라트바와 얘기에는 나쁘지 않았다, 그냥 얀 존머가 미친놈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은 괜찮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경기는 실망 그 자체 경기였습니다. 그냥 갑자기 나겔스만이 욕을 먹고 싶었나봐요.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레반도프스키의 부재가 또 느껴지는 경기였고, 측면 성향이 강한 사네, 뮬러 그리고 뭐 마네 같은 선수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 주고 침투받고 침투 패스, 앞에서 주고받고 침투,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가는데, 차라리 그런 9번 공격수가 가운데 버텨주고 있으면은 그 9번 공격수를 이용한 어떤 전개가 또 나올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아직 좀 발현되지 않은 느낌이라서 뭐 유니온 베를린도 좋은 팀입니다. 지금 유로파 진출해 있는 팀이라서 만만하게 볼 팀은 아닌데 이기지 못한 게 너무 아쉽고 자비처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진짜 그래도 메넨그라츠바흐전 전까지는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네. 좋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항상 그렇지만 이런 전술을 들고 나오면은 약팀들은 그 전술을 좀 파괴하거나 아니면 잘 막는 법을 연구해서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고 이거 이제 나겔스만의 또 다른 숙제죠. 네. 어느 정도 파악된 나의 전술을 어떻게 다시 만회하고 상대팀을 무너뜨릴까 그걸 생각해야 되는데 좀 살짝 걱정이 되긴 했어요. 하지만은 챔스에서 또 잘하면은 또 이런 걱정이 한순간 해프닝으로 사라지니까 뭐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챔스 1차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지금 인테르가 밀란 더비에서 지고 라치오한테 3대1로 지고 지금 뭐 약팀만 계속 잡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공격 전개도 그렇고 그러니까 한 번 뚫리면 하팔레아한테 진짜 속절없이 맞았거든요. 정말 드리블 돌파 쑥쑥 벗겨주면서 2골 먹히고 그리고 지루한테 골 먹히는 것도 사실 지루를 막지 못해서 지루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잘 꺾어서 때리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2골을 만회하긴 했지만 그것도 에딘 제코가 그 두 번째 골을 넣어서 만회를 한 거기 때문에 사실 뭐 1차전 정도는 미넨이 잡아야 맞고 잡지 않을까. 지금 인테르가 분위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브로조비치도 그렇고 바렐라도 그렇고 제가 경기를 봤는데 인테르 우승 시즌이죠. 콘테 시즌이나 아니면 지난 시즌급의 활약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인테르가 과연 바이언을 잡을지는 이제 바르샤 팬인 제 입장으로서는 또 지켜봐야 될 부분 중 하나인데 사실 뭐 인테르가 이길 거다 뭐 이런 생각은 들지 않는 상황에서 뭐 미넨이 그렇게까지 뭐 챔스 1차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죄송한데 바르샤 팬들은 풀젠 잡을 걱정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네. 풀젠은 뭐 사실 불운의 조에 뽑히지 않았나. 네. 농담이고요. 그렇게 해서 좀 미넨이 살짝 흔들립니다. 이걸 빨리 떨쳐내야 명장인 거고 아니면은 나가 뒤져야 돼. 그런 거죠. 원래 미넨을 감독하려면 이 정도 욕은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분데스리가 여기까지 봤고요. 다음에 세리아 나폴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라운드, 5라운드 레체랑 1대1 무승부 펼쳤고요. 라치오를 2대1로 잡았습니다. 그 와중에 라치오 상대로 2호골을 터뜨려줘 김민재 선수가. 5경기 2골이죠. 네. 손흥민보다 잘합니다. 네, 손흥민 선수보다 지금 골도 많이 넣고. 지금 해외 리거 그 누구보다도 지금 득점이 많거든요. 한국인 중에. 수비도 너무 잘하고 네. 골도 넣고 하니까 실은 뭐 저번에도 이제 뭐 연착륙에 성공했다 뭐 이런 느낌을 얘기했는데 이제는 그냥 쿨리발리 얘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김민재 선수가 잘해주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버풀과의 경기가 기대가 되거든요. 챔피언스 리그. 네.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리버풀이 사실 좀 이따 말하겠지만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저는 이것도 딴 팀들 영내발이라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리버풀이 질 것 같다는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래도 김민재 선수를 또 누네즈가 잘 뚫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하.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네즈가 그래도 헤더는 좀 따던데. 김민재가 해도 더 잘 딸걸요? 제가 이번에 나중에 나올 얘기 조금 끌어서 네. 오겠습니다. 근데 머지사이드 보니까 뉴네스가 선발로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영향가 있는 전개를 보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일단은 김민재 뉴네스의 매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비교해보는 이제 뭐 살라라든지 루이스 디아스가 조금 해줘야 되는 부분이 큰 상황인데 지금 나폴리 경기를 봤을 때 중원도 저는 리버풀보다 앞선다고 저는 소신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원 자체에서 되게 전진적인 축구를 스팔레티 감독이 구사를 하다 보니까 되게 빠르게 뭐 후비쳐도 그렇고 아니면은 최전방에 오시멘도 그렇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침투를 해서 만들어낸 장면들이 조금 많이 나와서 리버풀 수비가 조금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특히 로버트스이나 아놀드는 나이를 높게 올리니까 나폴리의 윙어들 뭐 로사노도 뭐 포함하겠습니다. 뭐 로사노도 그렇고 후비쳐도 그렇고 되게 두 풀백의 측면 공간을 좀 허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중원에서도 꽤 우위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 제가 듣기로는 지금
붕대를 감고 사진을 찍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김민재 선수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는 좀 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김민재가 나온다 그러면 나폴리가 이길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 로사노한테 털리는 건 걱정 안 하고요. 근데 사실 나폴리 경기를 봤을 때 항상 흡이차가 공격 그 박스 안에서 너무 터치도 부드럽게 싹싹 풀어가는 걸 보면서 아, 저 선수 진짜 조심해야겠다. 요즘 또 리버풀이 이제는 마팁이 돌아오긴 했지만 고메즈가 이제 수비를 내빼고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고메즈였으면은 흡이차한테 그냥 뚫릴 텐데 그래도 마팁이 어느 정도 해줘야 되지 않나 마팁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나폴리도 강한 팀이긴 하지만은 그 나중에 후보 선수 중에 정말 쓸모없는 쓰레기 한 명 가끔씩 나오거든요. 아 월드 클래스 프랑스 미드필더 말씀하시는 그 거죠? 은돈벨레라고. 네. 그 선수 나오면 또 리버풀이 또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점도 재밌을 것 같아서 챔스 기대해볼만 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뭐 김민재 선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EPL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PL은 오늘은 이제 순위대로 위에서부터 팀들을 리뷰를 해볼 텐데 경기들을 일단 먼저 1위 아스날입니다. 벌써 나오나요? 아직 1위 아스날입니다. 1위 빠르죠? 그렇죠. 6경기인데 5승 1패. 이제 아쉽네요. 무패 우승은 넘어갔고요. 아, 전승 우승이 넘어갔네요. 전승 우승도 넘어갔고요. 네. 일단 아스톤빌라 2대1로 이겼습니다. 뭐 저희가 농담으로 뭐 와킨스한테 맞아야 된다 했는데 그냥 무난히 넘겼습니다. 근데 바로 오늘 새벽에 펼쳐졌던 경기죠. 맨유에게 3대1패. 그냥 3대1패도 아니고 세간의 화제인 안토니 선수에게 프리미어리그 데뷔골을 얻어 먹었어요, 그냥. 어떻게 보시나요? 정석적으로 말하면 OT 원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겼어야 되는 경기를 놓친 거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그리고 안토니 같은 이한테 골 먹은 것도 아쉽고요. 안토니 같은 애인가요? 안토니 오늘 솔직히 뭐 했나요? 그 전반 20분 깔짝거리는 거 말고 뭐 했나요? 제가 그 안토니 골 장면을 봤을 때는 아스날 기준으로 좌측 수비가 좀 와이드하게 오픈되어 있어가지고 그 공간에서 되게 가마차기를 파포스로 잘 찼던 것 같은데 그 당시 수비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으신가요? 그 당시 마갈량이스가 물론 네. 앞으로 나와서 벗겨지긴 했습니다만 네. 마갈량이스를 욕할 수 없어요. 옆에 진첸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안토니가 잘했다. 안토니가 잘한 것도 운이 좋았죠. 운이 좀 좋았다. 잘 넘어가시네요. 그러면 레이시포드에게 먹힌 두 번의 역습. 이 상황은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시죠? 문제요? 그러게 아르테타가 진 것 같습니다. 사실 말하자면. 테낭한테 졌다. 조금 졌습니다. 나우가 그렇게 주장하는 추갈못한테 진 건가요? 타영! 우리 무시당하잖아. 이게 정말 아스날이 90분 내내 경기를 잘 풀었다고 할 수 있죠. 사실 경기력 도르. 지난 회차에 제가 듣기로는 테낭은 축구 뭐 합니까? 축구 모릅니다. 이 얘기를 주장하셨던 분이고 안토니 형이 뭐 오피셜에도 얘 와봤자 뭐 거기서 거기다 축구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봤던 안토니는 사실 데뷔전 치고 나쁘지 않았다. 사실 뭐 산초 데뷔전도 그닥이었고 역대로 봤을 때 뭐 1억 유로 이상의 윙어들 데뷔전이 안 좋았던 경우가 많은데 안토니는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안토니한테 털린 거 굴복 못 하시겠습니까? 나름 재간을 부렸는데 그거 뭐 되겠습니까? 뭐 안 된다. 그냥 아스날이 못한 거죠. 네. 경기력은 좋았는데 역습 3방을 빡빡빡 맞고 3골을 주니 이길 수 있습니까? 사실 원래 그 패샷은 말이 없는 법이죠. 바르샤즈 옛날에 그랬잖아요. 언제요?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하고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그 시절이 조금 오래된 거 같네요. 언제죠? 네. 여튼 드디어 아스날이 져서 좀 재밌는 방송이 된 것 같아서요. 아마 다음 회차 가서 재밌어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다음엔 질 팀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10월달까지는 지지 않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경기 일단 에버튼 뭐 됩니까? 뭐 됩니까? 연속으로 지금 털리고 있는데 그 발언 자제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에버튼은 이기죠. 근데 에버튼 리버풀이랑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던데요? 막 잘해요. 고든 진짜 잘하고. 앤서니 고든 거의 하드캐리 하고 있습니다. 리버풀 중원이 현재 상태가 안 좋지 않습니까? 픽포드 막는 거 보셨습니까? 봤긴 봤는데 픽포드 못 들 것 같긴 합니다. 대야도 못 들었는데. 아스날 중원이 지금 맥토미니한테 털렸는데.
그날 잘하더라요. 네. 아, 평소에는 그 패스, 그 리턴 패스도 공중에 뜨던 맥토미니가 아스날 중원을 압살했죠. 볼 탈취도 잘하고. 네. 역시 파티아 빠지고 로콩거가 나오니까 조금 빈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콩가 잘했어요, 오늘. 못하지 않았어요. 아, 패스미스도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그 영향력 자체가 딸렸다고 보는데, 맥토미니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아, 좋습니다. 네. 넘어가. 이 경기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 카세미르 선수는 안 쓰고 안토니랑 리산드로랑 이런 선수들은 바로바로 지금 주전으로 기용을 하고 있어서 처음에 라인업 나왔을 때는 테나 이거 이상하다. 카세미르는 뭐 리그 적응해야 된다고 안 쓰던데 안토니는 리그 적응할 필요도 없냐는 이 말이냐. 뭐 이러면서 약간 살짝 비판적인 여론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안토니는 골로 증명하니까 맞더라요. 카세미론 나오자마자 실수하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이제 호날두 선수랑 58분에 안토니 교체됐죠. 생각보다 빨리 빼줬는데 호날두 선수도 안토니 골 넣는 거 약간 환호하는 걸 보니까 박수 치더라고요. 환호하는 걸 보니까 잔류하겠더라고요. 아. 뭐 지금 어제 이적 시장 끌렸으니까 갈 팀도 없지만 어쨌든 팀에 남아있으니까 어쨌든 좀 분위기 띄우는 역할을 자청해서 하는 느낌도 드는데 맨유는 좋겠습니다. 3대1로 이겨서 그렇게 해서 아스날 뭐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2위는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는 5라운드 때 노팅엄 포레스트한테 6대0으로 이겼고요. 이제 6라운드에서 아스톤 빌라랑 맨시티 1대1로 비겼습니다. 이 두 경기에서 홀란드는 4골을 넣었고요. 벌써 10골 아닌가요, 리그? 아. 두 자릿수 득점. 미친 거죠. 잘하네요. 그거랑 별개로 좀 무승부가 있어서 지금 1위를 못하고 있는 건데 2무했죠 지금? 네, 4승 2무. 아, 부패네요, 여전히. 맨시티는 어떻게 보시나요? 맨시티가 사실 2무가 있어서 승점 날린 게 많긴 한데 어제 경쟁팀들은 더 날려가지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그 아스톤 빌라가 원래 그 제라드 감독이 초반에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막 경질이 되네 마네 했는데 이 경기 이후로 조금 그래도 올라오지 않을까. 맨시티를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제라드 좀 잘했으면 좋겠고 맨시티는 뭐 딱히 할 말이 없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방금 우승 경쟁 이야기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우승 경쟁을 하고 있는 팀은 어떤 팀이라고 생각하나요? 맨시티와 우승 경쟁하는 팀은 뭐 빅4 정도 아닐까요? 포라면 아스날 제외하고 네. 아스날을 왜 불러요? 아스날 들어갈게요. 그냥 아스날, 뭐 첼시, 그다음에 리버풀, 맨시티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 정도가 근데 경쟁권 아닌가. 근데 리버풀이 7위 아닌가요? 옛날 느낌 많이 나요. 7버풀 시절에 아, 이제 리버풀까지 광역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실 리버풀이 제가 알기로 에버튼전에 파비우 카르발류랑 하비엘 리엇이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중원이 파괴돼서 이런 순위인 것 같은데 일단 중원이 돌아오는 게 우선일 것 같아서 우승 경쟁팀을 꼽자면 지금 순위로만 봤을 때는 저는 뭐 토트넘도 들어가야 되나요? 사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서 맨날 이기는 어떻게 이기는데 경기력이 안 좋으니까 맨시티, 아스날 둘이서 경쟁하고 있는 느낌이 아닌가. 맨유도 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졌다고? 네. 사실 맨유도 경기력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아, 그리고 맨유 부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왜죠? 어제 경기 리산드로가 허벅지를 잡고 나갔습니다. 맥과이어가 나오자마자 옐로 카드를 받고. 술래잡기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질문을 방금 드렸던 이유가 리버풀이 좀 우승 경쟁에서 좀 살짝 초반에 멀어진 느낌이라서 물론 승점차가 크진 않습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근데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좀 쎄해서 리버풀 팬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했는데 뭐 아직 그렇게 경쟁에서 멀어졌다는 느낌은 안 받고 있는 것 같아서 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트넘 3위 토트넘 보겠습니다. 지금 토트넘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승점이 같아요. 근데 이제 득실차가 좀 있어서 토트넘이 지금 3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4승 2무로 최근에 웨스트햄과 1대1로 비겼고요. 풀럼을 2대1로 이겼습니다. 결국엔 또 지지 않았어요. 웨스트햄과 어려운 경기했는데도 안 졌고 풀럼이랑은 상대적으로 경기력이 나아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2대1로 이겼고, 이렇게 보면은 뭐 손흥민 선수도 계속 나아지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골대가 좀 아쉽게 풀럼전에서 골을 막았는데, 토트넘도 기세가 점점 올라가면서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은데, 올 시즌 토트넘은 어떻게 보시나요? 토트넘이 잘 이기는 것 같고 꽤 이제 클러치도 좋은데 이게 진짜 경기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풀럼이 질만한 경기는 아니었다. 비길 수도 있었다. 이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미트로비치 골 먹힐 때도 사실 거의 수비가 와이드 오픈이었다. 그래서 미트로비치가 거의 이제 강철슛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강철슛? 강한 슈팅을 때려내면서 네, 그 추가골을 만들었는데 사실 케인의 그 골이 없었다면 이건 비길 수도 있는 경기가 아니었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이제 해리 케인이 멱살을 잡고 끌고 가고 있는 느낌이 들고 뭐 손흥민 선수도 이제 풀럼전에서는 꽤 많이 나아져서 사실 뭐 스피드도 좀 빨라진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슈팅이라든지 아니면 히샬리송이랑 연계하는 과정도 좀 좋았던 것 같아서 빨리 좀 월드컵 전에 폼이 올라와서 한국에 조금 기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맨시티랑 승점이 똑같더라고요. 뭐 득실차는 한 6점 정도 6개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지 않을까. 토트넘이 강팀을 만났을 때도 사실 이렇게 꾸역승하면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강한 팀을 만났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빨리 이제 강팀이랑 붙는 것도 이번에 챔스 마르세유전 이런 것들을 조금 지켜보면서 과연 이게 진짜 경기력에서 나오는 거고 이제 콘테가 의도한 대로 꾸역승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이제 운빨로 인한 승리와 해리 케인 개인이 만들어낸 승점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 쭉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마르세유 챔스 끝나고 주말 경기가 토트넘 대 맨시티입니다. 근데 이거는 조금 많이 기울지 않을까요? 한쪽으로. 근데 이제 저번 시즌 토트넘이 더블했죠. 네. 근데 이번엔 지금 괴물 한 명이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풀럼전에 센터백진이 좀 바뀌어서 나왔잖아요. 네. 벤 데이비스 대신 랑글레도 써보고 산체스도 한번 집어 넣어보고 벤치에 넣어보고 했는데 일단 저는 벤 데이비스를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 랑글레가 패스가 확실히 네. 좋더라고요. 역시 미코스는 라마시안 아니죠? 바르샤가. 그렇게 해서 좀 토트넘의 기세가 살아나는 것 같은데 뭐 확실히 맨시티 경기를 통해서 어떨지 올 시즌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히샬리송 영입은 진짜 최고의 영입이었다. 진짜 신의 한 수였다고 봅니다. 잘했죠. 진짜 챔스랑 주중 경기, 주말 경기 계속 번갈아 가는데 만약에 히샬리송 대신 모우라를 썼다? 아니면 베르바인을 남겼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베르바인. 저는 생각하면 해도 끔찍할 것 같은데 히샬리송 정도 선수가 영입이 잘 돼서 그래도 로테이션도 잘 돌리고 땜빵도 잘 채워주고 주전들에게 압박도 가하면서 경계심도 못 풀게 하고 그러면서 좋은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토트넘까지 살펴봤고요. 4위는 브라이튼입니다. 잘해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5위는 맨유입니다. 맨유는 뭐 아까 아스날 부신 얘기는 했고요. 레스터도 이겼어요. 5라운드 때. 그래서 지금 3연승 달리고 있는 거죠. 무섭습니다. 사실 레스터전은 그냥 뭐 두 팀 다 또이또이였는데 산초가 골을 잘 넣었던 것 같고 제가 이게 목요일인가 9월 1일 새벽 아니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그런데 맞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옆에 이제 제라르 로메로의 스트위치 라이브를 틀어놓고 바르샤가 큰 이적이 있을 거다 이 소식을 지켜보면서 이제 이 경기를 같이 봤었는데 사실 경기는 좀 많이 지루했던 것 같고 뭐 브루노도 그렇고 사실 공격 전개에서 그렇게 크게 원활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6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이제 네이버 승부 예측에서 아스날을 걸었는데 맨유가 이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테나가 점점 본인의 축구를 정립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리고 맥토미니까지 살아났잖아요. 뭐 사실 이거는 뭐 한 경기 후쿠라고 있긴 하죠. 네, 플러크라고 보고 그럼에도 이제 안토니라든지 아니면 에릭센 볼런친전 나쁘지 않다고 봐서 이런 점들이 좀 잘 작용해서 맨유가 유로파 같은 데서도 경기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걸 좀 지켜보면 테나의 축구가 이제 스며들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재밌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유가 지금 4연승이네요. 3연승이 아니라 2패 후 4연승이라서 좀 분위기가 매섭네요. 확실히 지금 테나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아닐 거예요. 그쵸? 원하는 축구는 1, 2라운드, 2라운드 할 때 하면서
다 져가지고 지금 약간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잘 먹혀 들어가면서 4승 하고 있으니까 맨유는 뭐 계속 잘할 것 같네요. 처음에는 뭐 강등권이다, 뭐 20이다. 그래가지고 놀림도 많이 받았는데 진짜 어느새 5위까지 올라갔고 올 시즌에 챔스를 뭐 맨유는 못 갈 것 같다, 힘들 것 같다라는 예측에 좀 무한하게도 바로 챔스 경쟁권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6위가 첼시입니다. 첼시가 지금 사우스햄프턴한테 2대1로 지고 웨스트햄을 2대1로 이겼어요. 스털링이 한 골은 넣었는데 아직 부족하죠, 스털링은. 첼시는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가 진짜 문제죠. 맨유가 아니라 여기가 지금 챔스를 가냐 못 가냐 수준이 아니라 저는 유로파 경쟁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사실 그 웨스트햄과의 경기도 사실 웨스트햄이 넣어서 비길 뻔했는데 이게 골치소가 되면서 첼시가 뭐 어떻게 이기게 됐는데 요즘 계속 승점을 까먹는 경기가 많아서 첼시도 좀 위험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데 지금 리버풀보다 순위가 높아가지고 뭐라 할 말은 없네요. 첼시가 주특기가 그거잖아요. 방패로 때리는 거. 이번에 웨스트햄전도 시렐리 잘했고 교체로 나와서 그리고 하베르츠도 교체로 나와서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우스햄프턴전도 그렇고 그냥 늘 이제 문제점은 확실히 보여요. 확실히 이제 공격진이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원에서 캉테가 빠졌을 때 뭐 잘해줄 수 있는 선수가 없다. 요게 문제가 인 게 확실히 드러났는데 일단 뭐 자카리아 샀고 그 다음에 포파나도 데려와서 뭐 나쁘지 않게 쓰고 있는 것 같던데 보강 자체는 뭐 쿠쿠렐라부터 시작해서 되게 많이 됐는데 이 선수들을 빨리 조금 녹여내는 게 중요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2대1패, 2대1승 이렇게 한 점 차라든지 신승이 많은데 저는 뭐 이런 첼시가 지금 챔피언스 리그에 나가 있잖아요.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사실 EPL만큼 뭐 간당간당하게 이기지 못할 가능성도 높고 챔스는 어쨌든 더 빡센 데니까. 그래서 빠르게 이 점수차를 조금 더 늘릴 수 있을 만한 경기력을 만드는 전술을 투엘이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투엘이 조금 머리가 많이 아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밈이 있더라고요. 그 첼시 대 토트넘 끝나고 콘테랑 투엘이 악수하면서 투엘의 축구력을 콘테가 좀 빨아갔다. 그래서 투엘이 화냈다. 콘테는 이제 그 기가 갑자기 빨려가지고 깜짝 놀랐고 뭐 이런 밈이 있던데 그럴 정도로 토트넘 경기에서 완벽하게 보여준 다음에 계속 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첼시라서 확실히 뭐 돈은 많이 썼지만은 공격진이 너무 빈약하고 스털링, 플리식, 지에으 이 선수들을 기대해야 되는 게 뭐 하베르츠도 포함이고 좀 기대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네요. 이렇게 해서 6위 첼시 여기까지 봐보고요. 7위 리버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버풀 뉴캐슬 상대로 2대1로 이겼습니다. 네. 하지만 에버튼과 0대0 머지사이드 더비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요. 이 두 경기는 리버풀 팬 어떻게 보셨나요? 뉴캐슬 2대1 경기도 사실 경기력이 너무 안 올라왔고 뭐 사실 이게 90분에서 추가 시간을 5분인가 6분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뉴캐슬 친구들이 좀 눕고 그래서 친구들. 예. 좀 몇 분 더 줬는데 마지막 찬스 코너킥에서 이제 파비오 카르발료가 딱 멋있게 발리를 성공시켜서 뭐 이긴 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점 3점을 잘 따냈고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는 누네즈가 돌아온 경기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피르미누가 들어오면서 경기가 풀린 그런 경기였고 피르미누가 사실 누네즈 3경기 징계 때 그나마 1인분이라도 하자였는데 지금 사실 폼이 너무 좋아서 4-2-3-1을 해서 피르미누를 공유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말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 사실 이 에버튼 경기는 골을 한 골 정도는 넣을 수 있었는데 골대 3번에 이제 픽포드가 미친놈이 돼서 그날 슈팅을 아마 23개인가 몇 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걸 다 막아내면서 아쉽게 0대0 무승부. 요즘 분위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에버튼 고든 잘했죠. 그 경기. 고든은 정말 잘하더라고요. 왜 얘가 뭐 1000억이 왔다 갔다 하는가. 시즌 초반에 거의 이제 에버튼 전방에서 혼자 휘젓고 다니는 모습들이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봐서 그런 면에서 전 고든이 골을 넣을 줄 알았는데 뭐 양팀 다 무득점으로 어쨌든 리버풀이 수비는 강하니까 이러면서 0대0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팁이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마팁은 아마 다음 경기에 나오겠죠? 마팁 에버튼 경기에도 마지막 후반에 들어와서 잠깐. 네 잠깐 들어왔습니다. 살라
그럼 어떡합니까, 지금? 살라 그래도 나름 어시스트 언제 했던 것 같은데 살라가 원래 공을 잡으면 좀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서 드리블로 돌파해 나가는 모습이 저번 시즌까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장면이 너무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좀 아쉽고 아마 상대팀이 잘 대비를 한 게 아닐까. 아놀드의 폼과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놀드는 이제 지 킹력만 믿고 약간 크로스 난사해야 되는 감이 있어서 아놀드 그리고 오른쪽이 이제 엘리엇인데 엘리엇도 뭐 열심히 뛰고 나름 괜찮은 포텐은 있는 선수인 것 같긴 한데 아직 그 살라와 이렇게 맞춰가기는 좀 힘든 것 같은 모습을 보여서 오른쪽이 안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상외로 이번 시즌 리버풀이 좀 초반에 힘들어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너 지난주 해축 이슈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 이적시장입니다. 2022년 여름 이적시장이 끝났습니다. 앞으로 어디 나가지 못한 선수들은 이제 6개월은 최소 끌고 가야 되는 선수들이라서 팀 내에서 빨리 막판에 뭐 잉여 자원들 임대로도 보내고 계약 해지도 하고 하면서 많은 이적이 오고 갔는데요. 먼저 이적부터 보겠습니다. 로메로가 토트넘으로 완전 영입됐습니다. 뭐 이미 완전 영입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오피셜이 떠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른 센터백 아칸지가 맨시티로 이적했습니다. 17.5밀 정도로 이적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맨시티는 라포르테, 스톤스, 아칸지, 디아스 그리고 아케 센터백진이 리그 최고죠 거의. 아칸지는 또 때에 따라서는 라이트백으로 워커 백업으로도 쓸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칸지는 어떻게 보시나요? 맨시티가 저번 시즌도 그렇고 갑자기 막 수비진이 주루루 부상당해서 없었던 그런 기억이 많아서 또 풀백도 되는 아칸지는 잘 데리고 오지 않았나. 그래도 스쿼드 뎁스가 두꺼워지니까 좋은 영입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칸지가 최대한 안 나오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아니, 사실 과격한 수비로 좀 불안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아칸지를 쓸 일이 없는 상황이 좀 베스트이지 않을까. 그래도 백업으로서는 꽤 고퀄리티 선수를 싸게 잘 데려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루카스 파케타 리옹에서 웨스트햄으로 갔습니다. 이게 좀 의외긴 했습니다. 이적료가 한 42밀 보너스까지 하면 거의 한 60밀 조금 넘는 것 같은데 파케타 이적은 어떻게 보시나요? 아스날 안 하시으신가요? 파케타 조금 아쉽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플레이를 보면 저는 삼선 그 루콩가 쪽이 문제인 것 같은데 파케타가 없어서 아쉬우신가요? 사실 그것도 파케타가 많은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데 네. 현재 아스날 부상이 너무 많아서 누구라도 왔어야 된다. 근데 이 가격이면 사나요, 아스날? 당연히 안 사죠. 이제 웨스트햄도 돈을 쏠쏠하게 씁니다. 네. 이탈리아 스트라이커 스카마카도 데리고 오고 이제 파케타도 데리고 오면서 파케타가 실은 뭐 아스날도 있었고 뉴캐슬 링크도 되게 친했던 것 같은데 일단 웨스트햄으로 갖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PSG도 막판에 두 명의 미드필더를 영입했죠. 솔레르랑 파비앙 루이스 각각 발렌시아랑 나폴리로부터 영입을 했어요. 이제 파비앙 루이스 대체자가 저희가 아까 신랄하게 얘기했던 그 탕기 운동벨레. 뭐 대체자는 아니고 그냥 사실 그렇죠. 이제 그 로보트카를 쓰면서 그냥 백업 자리 하나 비었으니까 데리고 오자 해서 데리고 온 것 같은데. 네. 백업이죠. 대체자라고 하기에는 파비앙 루이스한테 좀 미안합니다. 네. 그러면서 PSG도 중원이 강해졌어요. 그렇죠. 네. 강해졌습니다. 원래 파비앙 루이스가 잘하니까. 베라티도 있고 파레데스도 있고 뭐 비티냐도 있고 하는데 뭐 이 두 선수 나름 각 팀에서 주전이었고 센세이션 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잘 영입을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윌리안이 풀럽으로 갔습니다. 윌교환 어떻게 오랜만이에요. 윌리안은 어떤 느낌이신가요? 윌리안은 정말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정말 축구를 못했어요. 1년 동안. 진짜 못해갖고 윌리안 첼시 레전드죠, 사실. 네. 맞죠. 첼시의 레전드죠. 근데 이번에 토트넘전에서도 나왔던 것 같은데 뭐 그냥 그 측면에서 여전히 그냥 뭐 볼 돌파하는 거 좋아하는 선수다 정도였던 것 같아서 뭐 그냥 남은 기간 동안 잘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사실 좀 안타까운 선수죠.
첼시에서 좀 더 잘했으면 했는데 네, 조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선수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스날 뒤에 이제 코린치안스 가서 이제 우리가 접할 일은 많이 줄었겠구나 했는데 갑자기 한 시즌 만에 풀럼으로 복귀를 하면서 좀 뜻밖이긴 했는데 역시 윌리안에게 기대할 만한 거는 프리킥 뭐 이런 거밖에 없을 것 같다. 킥도 잘 못 차요, 이제.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적은 이제 첼시로 간 오바메양입니다. 12밀 주고 사갔어요, 첼시가. 이제 바르샤 팬 입장 들어보고 아스날 팬 입장 들어볼게요. 바르샤 팬 일단은 솔직했어요? 이 계약은 12밀 플러스 마르코스 알론소 그리고 오바메양 약간 트레이드 형식인데 뭐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약간 땜빵 레전드라고 부르는 선수들 몇 명 있어요. 파울리뉴, 루크 더용, 오바메양. 그래서 그 뒤를 마르코스 알론소와 베예린이 이을 수 있다. 그래서 보기 전에는 속단하지 마라. 이렇게 뭐 외국 언론에서도 다 말하고 있고 사실 오바메양을 보낸 거는 저는 오바메양이든 데파이든 한 명은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으로서 데파이가 남았기 때문에 오바메양 12밀 주고 판 거 사실 저희는 FA로 데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을 봤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알바가 안 나오는 입장에서 마르코스 알론소 사실 잘 데려온 것 같아서 저는 첼시 입장에서는 공격수가 없으니까 살만은 한데 뭐 과연 잘 데려간 걸지는 좀 써봐야 알 것 같다. 그래서 저희도 반 시즌 동안 리그 10골 정도 넣었으니까 뭐 첼시 가서 잘하지 않을까요? 뭐 사실 저희는 이제 책임서실 바뀌기 때문에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바메양 선수가 10월까지 부상이네요. 저도 몰랐습니다. 이마가 깨지지 않았나요? 맞아요. 괴한한테 아. 주거 침입을 당해서 그 아내도 맞고 그랬더라고. 좀 안타까운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첼시는 공격수가 필요해서 여기로 했지만 당장 쓰지는 못하는 상황이고 아스날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EPL로 복귀했습니다. 아스날 팬의 심정 들어볼게요. 아니, FA로 풀린 선수를 12밀을 팔다니. 이게- 거기 선수도 한 명 얹었죠. 예. 이게 아스날이 못한 걸까요? 바르샤가 잘한 걸까요? 제가 알기로 아스날에서 넘어올 때가 상호 계약 해지였죠.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 그때 너무 못했으니까 오바메양이 그리고 본인도 뛰고 싶어서 나온 거니까 그거는 사실 아스날이 못했다기보다는 그냥 오바메양도 그렇고 양 구단에서 주급 낭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의견이 안 맞았던 것 같고 첼시가 좀 사간 게 좀 바보가 아닌가 약간 싶어요. 오고 느낌이 나는데. 네, 저희는 알론소를 8밀에서 10밀 정도로 내고 사가려고 했는데 이제 12밀에 알론소를 주고 오바메양을 데려가겠다니까? 어휴, 감사합니다. 이런 느낌이 들죠. 왜냐면 저희는 수비가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만, 바르샤는 좋은데, 뭐, 아스날은 계약 해지하고는 어쩔 수 없는 일. 그리고, 첼시는 호갱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가봉맨이 싸가지가 없어요, 얘가. 아르테타한테도 개겼는데, 이제 투엘한테 개기다가, 사비한테는 안 개겼거든요. 네. 너무 짧아갖고 그런가요? 개그 아니야. 타이밍이 없었다. 개길 시간도 없었어요. 아니, 지가 잘했기 때문에, 뭐, 개기거나 그럴 일이 없죠. 투엘한테 한번 개겼다가, 조져줘야지 한번. 그래야 정신을 차리겠죠? 감정이 안 좋은가요? 그냥 배 아픕니다. 바르샤 잘해서. 모르겠어요. 얘가 참, 안 좋게 헤어진 여자친구인데, 네.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좋아. 그런 느낌? 실제 경험인가요? 아닙니다. 네. 가봉맨 화이팅. 네. 이 오바메양 선수가 예전에 토일이 쓰지 않았나요? 도르트문트에서? 썼었죠. 네. 잘 썼었죠. 그런 그런데 진짜 잘해서 아스날이 좀 900억인가 뭐 네. 되게 비싸게 그때도 깽판 치고 아스날 왔는데 투엘은 기억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바메양의 딜에 포함된 느낌인 알론소 선수 네. 첼시에서 바르샤로 자유계약 형식으로는 이적했습니다. 네. 알론소 선수는 할아버지가 레알 레전드, 네. 아버지가 바르샤 레전드, 본인은 레알 유스 출신에서 이제 바르셀로나로 입단하게 됐는데 알론소 선수는 지금 기대하고 있나요? 아니, 기대가 아니라 자리가 필요해요. 저희는 왼쪽 풀백이 필요한데 지금 발대만 계속 선발로 쓰고 있고 알바가 이제 완전히 백업으로 밀려난 느낌이니까 저희가 사실 변형 3백을 써서 나왔던 경기들도 있기 때문에 알론소가 충분히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좌우 풀백이 다 되는 데스트를 AC 밀란으로 임대를 보낸 상황이고 완전히 이적 옵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데스트가 안 돌아올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두 자리를 채운 것 같아요. 뭐 알론소도 제가 알기로 1+1이고 좀 이따 언급할 그 패션왕도 1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일단은 단기간으로 조금 베테랑 선수들로 자리를 채운다 느낌인 것 같아서 뭐 기대한다 뭐 이 선수가 뭐 리그에서 클래스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거보다는 그냥 그 나쁘지 않은 준수한 활약으로 로테이션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철저한 발대의 백업인가요? 발대의 백업이라니까 말이 이상한데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사실 뭐 이 선수를 주저로 쓰기에는 4-3-3이 메인인 바르샤가 이 포백에서 처참히 털렸던 그 역사들을 봤을 때 젊을 때 그렇게 털렸는데 스피드가 떨어진 지금 상황에서 포백에 주전으로 쓰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리슈타이너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이름도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리슈타이너 또 아스날 안 좋은 수험인가요? 코치로 왔죠 사실상. 네. 선수로 온 게. 참 잘하는 친구들 많이 왔어요. 이렇게 해서 알론소 얘기해봤고요. 그 다음에 베예린도 아스날에서 바르샤로 갔습니다. 이적료가 0원 들었어요. 베예린은 쿤데를 센터백으로 돌리고 베예린을 풀백 주전으로 쓸 가능성은 없을까요? 저는 글쎄요. 그럴 바에 로베르토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벨레린도 백업일 것 같은데 뭐 주전으로 쓸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서 사실 베티스에서 꽤 나쁘지 않았던 뭐 잘했다 따봉 뭐 이런 건 아니지만 나쁘지 않았던 베예린이 합류를 한 덕분에 저희는 또 사실 또 이적료 0원으로 또 감사하게 또 풀백 자원 하나를 얻은 것 같아서 이 선수도 알론소보다는 조금 자주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쿤데가 센터백도 뛰고 싶어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쁘지 않은 영입이다. 1년 계약이니까. 그래서 쓰고 서로 해지를 하든 뭐 더 연장을 하든 그건 봐야겠지만 어쨌든 커리어가 나쁘지 않은 선수를 이렇게 영입을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아스날 팬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죠. 벨레린 진짜 축구 존나 못합니다. 본인 클럽에서 잘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나요? 막판에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티스에서 잘했습니다. 저는 네. 사비가 한 3경기 보고 네. 모델로 돌릴 거다. 이제 패션 모델 시킬 거다. 모델만 해도 괜찮죠. 영원인데. 영원인데. 네. 주급을 받잖아요. 주급이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왜 이렇게 세게 받았죠, 근데? 몰라요. 모르죠. 그건. 정말 벨레린 처음에 나왔을 때 많은 게 기억납니다. 수완지전에 네. 혼자서 빈 골대에서 막았던 기억도 나고 바이에른 뮌헨 털었던 기억도 나는데 네. 그 경기가 정확히 언제였죠? 미넨 털었던 경기가? 뮌헨 털었던 경기가 14-15 조별리그 5차전이었나? 확실히 기억은 안 나요. 아스날이 이겼나요? 2대1로 이긴 경기. 그때 벨레린이 하드킬을 했다. 정말 혼자서 뮌헨 왼쪽 측면을 털었는데 그때 2대0으로 이겼죠. 2대0이었나요? 골도 안 먹었어. 지금 8년 전입니다. 8년 전인가요? 네. 벨레린 몇 살이에요 지금? 글쎄 32, 3인 걸로 알고 있어요. 10대 때 만난 친구였는데 아마 20대 초반에 아스날에서 좀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베예린 나이가 그렇게 안 많아요. 그런가요? 95년생입니다. 그래요. 꽤 어리네. 저는 10대 때 그랬어요. 32로 봤는데. 와, 10대 때. 그럼 저희는 더 감사하죠. 영원으로 27살짜리 풀백이면 엄청 감사하죠, 사실. 꼭 못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아마 아스날 말년보단 잘하지 않을까. 네. 못해라. 이렇게 해서 이적 이야기는 여기까지 다뤄보고요. 이제 임대 이야기 보겠습니다. 임대가 정말 많아요. 일단 리버풀 중원 뎁스를 임대로 하나 채웠습니다. 네. 아르투르 멜루 선수 이벤투스에서 1년 임대해 왔는데 일단 리버풀 팬 입장 들어보기 전에 있었던 네. 바르샤 팬 멜루는 어떤 선수인가요? 바르토메오 일단은 엿 드시고요. 네, 깜빵에서 엿 많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그때 한창 아르투르가 말도 헛나오네요. 나쁘지 않게 잘할 때였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제 늘 얘기하던 거는 전반전 뛰고 나서 체력이 조금 아쉽다. 그러나 스킬만큼은 사비 에르난데스를 닮았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선수고 실제로 제가 최근에 오랜만에 1718 시즌에 토트넘전을 봤어요. 그때 아르투르 장난 아니게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으로 봤을 때 탈압박도 좋고 특히 짧은 연계에 조금 소질이 있는 선수예요. 어쨌든 롱패스를 뿌리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그리고 꽤 이제 전진성도 있는 선수고 이랬던 선수였는데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줄무늬 유니폼을 입으러 이탈리아로 가면서
가서는 이제 당시 축구에 맞지 않으면서 뛰지도 못하고 폼도 떨어지고 부상도 당하고 이러면서 최근에는 맥케니, 로카텔리에 밀렸다가 리버풀로 간 것 같은데 티아고랑 조금 비슷한 유형이다. 그러나 티아고보다 전진성이 좀 좋은 유형이고 좀 많이 뛰어다니는 스타일이라서 체력이 안 좋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1년 임대니까 영입 옵션은 없잖아요. 네. 1년 정도는 뎁스 채우는데 파비우 카르발류나 엘리엇보다는 좀 잘 쓸 수 있지 않을까. 폼만 올라오면. 그래서 좀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영입 옵션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30밀인가? 그건 좀 비싸네요. 네. 지금 폼이 안 좋아서 사실 예전에 바르샤에서 직행으로 가는 거였으면 나쁘지 않은 꽤 그건 싼 30밀보다 더 비싸도 네. 좀 아쉽네요. 아르투로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 리버풀 그 팬카페에서는 요즘 맨날 그 아르투르 잘할 때 스페셜 영상 올라오거든요. 이렇게 안 했구나. 그거 저희가 하던 거거든요. 네. 거기서는 뭐 거의 뭐 티아고를 능가하는. 티아고 누구 잘했어요? 네. 그때는 진짜 잘한 선수였는데 막 진짜 한 그 폼을 보여준다면 정말 미친 영입이 되는 거고. 티아고보다 역동적이라서 네. 그래서 폼이 좀 빨리 떨어질 수 있는 선수라서 좀 관리를 좀 잘하면서 썼으면 좋겠어요. 정말. 근데 유벤투스를 가면서 이제 경기를 많이 못 나와서 그게 좀 걱정이고 사실 막 영입이 갑자기 됐는데 그때는 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사실 아르투르가 지금 부상인 상태다. 그래서 뭐 10월까지 못 나온다 뭐 이런 그 정신 나간 소리가 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그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에서도 교체 명단에 있어서 아마 몸 상태는 바로 뛸 수 있는 것 같고 잘하면 나폴리와의 챔스 경기부터 나오려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르투르의 유산인 피아니치가 바르샤에서 잘 뛰고 있잖아요. 네. 그런가요? 에이스 아닌가요? 처음 들어보는데. 에이스라고요? 아니, 벤치에서 대빵 아닌가요? 벤치 주급일 알바가 대빵이죠, 벤치에서는. 네. 그 선수는 뭐 티르키에 잘 다녀왔던 것 같은데 이적 안 하고 사비가 좀 쓰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근데 부스케츠 안 나오는 경기에서도 더용을 써서 네. 사실 이제 피아니치는 이적할 때부터 폼이 안 좋았기 때문에 유벤투스 말년에 정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냥 기억 속에서 좀 잊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허더슨 오도이 첼시에서 레버쿠젠으로 1년 임대 갔고요. 토트넘이 이제 결국에는 다 정리를 했어요. 그 방한할 때 4명 정도를 안 데리고 와서 얘네들은 콘테의 계획이 없구나 이러면서 이야기가 많이 떠돌았던 선수들이 이제 윙크스, 그 다음에 레길론, 그 다음에 조 로든, 그 다음에 은돈벨레 이렇게 4명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윙크스가 이제 삼프도리아로 1년 임대 갔습니다. 뭐 끝까지 뭐 간다 안 간다 얘기가 많았는데 시즌 시작하고도 제 기억으로 한 번도 명단에 없었던 것 같아요. 엔트리 없었던 것 같아서 잘 보냈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캄포스가 세비야에서 아약스로 1년 임대 갔습니다. 오캄포스 저는 개인적으로 오캄포스가 세비야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약스로 이적하게 돼서 좀 뜬금없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이거는 그냥 지난 시즌 오캄포스가 결정력이 떨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세비야 공격에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보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엠네시리도 그렇고 뭐 수소도 그렇고 이번에 나왔을 때 그냥 사실 세비야는 늘 칼이 무디기 때문에 오캄포스까지 굳이 보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들고 구매 옵션도 있기 때문에 사실 네덜란드 리그 가서 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캄포스가 사실 뭐 유로파에서도 그렇고 꽤 클래스 있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다. 판단이 좀 미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뭐 보낸 것 자체에 대한 결정은 이해가 안 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오캄포스 선수가 이제 안토니 선수를 팔 돈으로 이제 구매 옵션 어느 정도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그 돈을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세비야 입장에서는 뭐 이제 야누자이랑 돌베르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래 오캄포스 정도는 팀에 1년 없어도 되겠다 아니면 영원히 팔아도 되겠다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이해는 안 되는데 뭐 여튼 그렇게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맨유는 드브라보카 골키퍼 뉴캐슬에서 1년 임대했습니다. 딘 앤더슨도 있는데 딘 앤더슨 안 쓰고 드브라보카 쓰네요. 구매 옵션도 있는데 콜백 옵션도 있대요. 뉴캐슬이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 빠꾸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데스트는 AC 밀란으로 갔습니다. 데스트는 잘 보냈다고 보시나요? 사실 구매 옵션 단계 좀 아쉽네요.
거짓말. 진짜로. 아, 그래요? 왜냐면 사실 지금 벨레린이랑 알론소가 한 1, 2년 뛰면 갈 수도 있는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을 믿고라기보단 데스트가 가서 이 선수들이 어쨌든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밀란에서 사실 칼라브리아의 백업으로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라이트백이니까. 근데 꽤 스텝업을 할 수 있는 포텐이 있다고 아직은 보거든요. 왜냐면 나이가 되게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바이언 픽이었기 때문에 저는 꽤 나쁘지 않았다고 보는데 밀란에 가서 그냥 구매가 20밀인데 구매 안 할 정도로만 성장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20mm 팔긴 아깝다. 아깝다기보다는 그냥 20밀이 적당한 가격인데 그냥 개인적으로 좀 잘 컸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어서 개인적인 바람이 있어서 그냥 1년 동안 성장 좀 해왔으면 좋겠어요. 밀란도 안 살 것 같습니다. 왼쪽 오른쪽 다 밀란 풀백이 괜찮아서. 근데 칼라브리아 좀 불안합니다. 테오가 왼쪽, 칼라브리아와 그다음 백업에 칼룰로라고. 칼룰로가 지금 센터백으로 나옵니다. 네, 그 걔가 오른쪽 풀백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데스트를 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비싸요, 근데 20밀. 나이가 어리니까. 아, 근데 밀란 애들도 어려갖고. 네, 그건 맞죠. 데스트는 사실 벨레린이랑 큰 차이가 없어서. 아주 이제 기분이 나쁘시다고 오늘 뭐 아스날도 지고 맨유한테 지고 네. 하여튼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오랜만에 졌습니다. 원래 진짜. 밟히면 다들 꿈틀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미넨픽이라고 아까 준석이가 얘기했는데 미넨픽은 맞는데 미넨픽이 최근에 좀 망픽이 많아가지고 요즘에 좀 안 되는 게 많았어. 네. 뭐 이제 한창 눈독 들였던 페페 페페는 그만 나오세요. 페페, 우리 페페 왜 계속 나와요? 이적했어요, 이제. 임대 갔습니다. 임대죠. 네. 못 팔았잖아요. 페페도 굉장히 진했었고 데스트도 굉장히 진했었고 데스트를 못 영입하니까 데리고 온 게 이제 미넨픽이 부나사르 아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페페를 데리고 온다는 찐한 링크 있었다가 데리고 온 게 이제 다 늙은 더글라스 코스타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뭐 그래도 마즈라이랑 그라벤베르는 성공하지 않을까요? 아직 봐야 봐야 되긴 하지만. 됩니다. 그라반베르가 빨리 성장을 안 하면은 전 그것도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아직 주전급이 이게 아약스에선 잘했는데 주전급이 지금 아니죠. 절대 아닌 것 같아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대용이 왔으면 좋겠는데 왜 다들 대용 갖고 그러는지. 이게 아스날 와라. 대형이 사실 눈독 들일 만한 자원이라서 리버풀 링크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대용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미넨 축구도 그렇고 아스날 축구도 그렇고 뭐 아스날 축구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실 삼성에 같이 쓰면 좋으니까. 근데 미넨 축구가 4둘둘을 지금 쓰고 있고 나게스만이 3백을 쓰던 감독인데 뭐 3백에 센터백에 쓸 게 아니라면 사실 대용을 활용하기 그렇게 좋은 조건은 아니거든요. 사실 대용이 가면 당연히 스텝업이 되겠지만 미넨이 눈독을 들일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첼시 정도가 아니면 사실 뭐 미넨은 되게 두 명의 공격형 미드필더라고 해야 되나요? 밀러라든지 사네 아니면 그나브리 이런 선수들이 되게 측면을 좀 위력적으로 파괴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키미랑 고레츠카나 자비처는 저는 뒷공간을 좀 장악하는 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용이 사실 그런 유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본인이 계속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중앙 미드필더가 2명인 미넨 입장에서는 중원수 싸움에서 좀 불리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전술적인 약점이 있어서 미넨이 노리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된다. 뭐 아스날은 뭐 노릴 수도 있죠. 자카 자리에 딱인데. 데려가 보세요 한번. 저희가 1억 부를 테니까 가져가세요. 와라, 대용. 네. 근데 저는 만약에 나겔스만이 내 전술적 기조랑 안 맞는다 네. 라고 대형을 안 사겠다 하면은 네. 과감히 나겔스만 자르고 대형을 위해서. 대형을 데리고 오고 감독 바꾸는 게 감독 누구 추천하시나요? 포치티노? 김상식. 이거 있는 사람이 누구야? 김상식. 상식 저는 코치. 지금 K리그에서 지금 안익수 감독이 네. 밑에 하거든요. 아, 비서울에서 잘리고 익수볼. 미넨으로? 가면 강팀에서는 효과가 충분히 있는 전술이라고 보기 때문에 안익수와 대용. 이제 안익수가 기성용을 쓰듯이 오. 형을 스타일이 다릅니다. 뭐 스타일은 달라도 여튼 그런 식으로 공감이고요. 네. 미넨이 원래 4-3-3을 안 쓰던 팀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기대는 좀 해봤는데 나겔스만 준석이 말대로 4-2-2-2이나 3백에서는 좀 안 맞는 경향이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메이틀랜드 나일스가 사우스햄튼으로 1년 임대했습니다. 이 선수를 한준평을 좀 봤는데 윙도 가능하고 미드필더도 가능하고
풀백도 다재다능한 자원이지만 오. 못 뛰면 SNS에서 난리치는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얘는 진짜 싫어요. 이게 정말 이게 못해서 싫어하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페페. 페페는 또 결이 다르죠. 싫진 않아요. 밉지도 않고 그냥 비싸서. 안타깝죠. 네. 근데 얘는 말하는 뽐새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고 정말 얘는 표정도 마음에 안 들어요. 항상 뚱해 있어갖고 미드필더 뛰게 해달라 그러고 축구도 못하는 게 아쉽습니다. 축구 잘하는 애면 땡깡 부려도 된다. 뭐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다르지. 대용은 땡깡 부려도 뭐 예를 됩니다. 들면 키미가 미드필더로 가고 싶다든지 환영입니까? 환영이죠. 김민은 땡깡 안 불었어요. 그냥 김민은 나 뛰고 싶다 하니까 그럼 당연히 뛰어야지 이런 느낌인 거고. 근데 나이스는 축구를 못하는 얘가 나 뛸래 하면은 니가 왜 뛰어 임마 이 소리가 나와요 안 나와요? 네. 그죠? 나이스 그래도 성골 뉴스 아닙니까? 성골 뉴스가 맞긴 한데 아니 성골 뉴스가 왜 저럴까요? 네. 그 브라질에서 온 얘들은 말 되게 잘 들어요. 근데 뭐 되지도 않는 얘가 네. 그냥 챔벌레인 팔았던 것처럼 잘 팔아야 되는데. 내년에 계약이 만료됐네요. 그죠? 그럼 아스날에서는 볼 일이 없겠네요 이제. FA로. 가라 그래요. 진짜. 네, 좋습니다. 또 아스날의 FA 전문이니까. 야구보다 FA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연장 계약이 야구보다 없어요. 미치겠어요. 또 계약 기간 나오면은 또 상호 해지도 잘해주는 클럽이 됩니다. 재계약을 하면 폰이 떨어지고. 언제부터 아스날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오바마양이 진짜 전형적인 예시죠. 네, 재계약하니까 폼 떨어지고 계약 해지해서 다른 데 가서 잘하고.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잘해라 얘들아 나갔으면. 그래서 아스날 얘기도 해봤고 그 다음에 자카리아 선수 첼시로 1년 임대 갔습니다. 구매 옵션도 있고요. 유벤투스에서 잘 뛰었나요 이 선수? 뭐 그닥 활약을 했던 것 같은 느낌은 아닌데. 유배 갔었나요? 네, 유베에 있었는데 사실 전에 메네는 멘션그라드바 때만 기억나갖고. 그때는 진짜 피지컬도 좋고 짧은 패스도 잘하고 오히려 이제 공 모는 능력도 좀 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첼시로 이번에 간 것 같은데 첼시 입장에서는 이런 피지컬 좋은 미드필더 하나쯤 보유하는 것도 사실 뭐 캉테가 피지컬이 좋은 스타일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옵션들도 뭐 조르지뉴 같은 선수들을 빼고 조금 다른 스타일을 원할 때 넣을 수 있는 자원이 아닐까. 그리고 어리니까 성장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매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제 조르지뉴를 보기 싫어하는 팬들은 빨리 자카리아가 좀 성장해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면은 빨리 조르지뉴 치워버리자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도 봤는데 뭐 첼시 팬들은 나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코너 갤러거도 역시나 작년처럼 센세이션한 느낌이 전혀 안 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도 어느 정도 터져줘야지 만족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두 번째 코너 이적설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제 이적 시장이 끝나서 당분간은 이 코너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다음에 이제 좀 시즌 중반까지 치다르면은 이제 또 계속 스물스물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아마 제 예상컨대 다음 이적 시장 코너를 할 때 가장 먼저 나온 선수는 호날두일 겁니다. 그런 거요? 제가 봤을 땐 겨울에 또 나가겠다고 땡깡 불릴 느낌이 전 왔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대용 봅니다. 대용 아스날. 대형 리버풀. 단식에. 대용 미네. 네. 한번 사보세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코너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코너 올러바 카타르 G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래 하던 분이 없어졌죠? 없어졌나요? 없어졌나요? 이게 안 오신 거죠? 안 오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G조는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 카메룬 이렇게 네 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브라질부터 보시죠. 명실상부한 조 1위 후보죠. 브라질은 지역 예선에서 17경기 14승 3무 무패했습니다. 1위를 달성했습니다. 아르헨티나를 꺾었죠. 꺾었나요? 꺾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코파 결승에서는
졌고 그 다음에 둘 다 비겼을 거예요. 두 경기 다. 순위가 높았다. 순위가 네. 높았다. 네. 이렇게 할 수 있죠. 최근 월드컵에서 사실 브라질의 명성에는 맞지 않죠. 2010년 8강, 14년 4위, 18년 다시 8강. 아쉬워요. 감독은 16년부터 치치가 맡고 있는데 둔가 이후 완전히 몰락했던 브라질을 치치가 조금씩 살려놓는다. 이런 평가가 많죠. 브라질은 과거부터 삼바 축구 아닙니까? 공격이 강력했죠. 현재 가브리엘 제수스, 네이마르, 히샬리송, 비니시우스, 하피냐, 호드리구, 가브리엘 마르티넬리 공격진은 넘쳐납니다. 바르보사. 발보사, 네. 발보사 요즘 괜찮나요? 모르겠어요. 파이팅하고 생각나가지고. 미드필더진도 강력하죠. 카세미로, 파비뉴, 기마랑이스, 프레드. 프레드, 파케타, 강력한 미드필더진. 그런데 문제는 항상 수비에 있었죠. 아. 센터백은 좋습니다. 마르키뇨스, 밀리탕, 마갈량이스, 티아고 실바. 하지만 풀백 선수가 전멸했습니다. 아직도 다니 알베스가 뛰고 있습니다. 이 형이 83년생 39이에요. 39이면은 이 은퇴를 다들 하죠. 근데 다니 알베스의 백업 다닐루입니다. 다닐루 31살. 아. 그다음에 왼쪽에 텔레스, 산드루. 브라질의 좌우 풀백 굉장히 문제가 있고 골키퍼 강하죠. 알리송과 에데르송. 어떤가요, 브라질? 명단만 살펴봤을 때. 그러니까 브라질은 풀백이 문제긴 한데 사실 알베스가 바르샤에서도 6개월 뛰었지만 잘해요. 알베스가 잘하기 때문에 풀백 걱정을 해야 되는 축구를 하는 팀은 아니다. 그래서 저는 늘 센터백이나 아니면은 특히 중원에서 좀 이상한 짓 하다가 뺏기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 정도 빼면 사실 공격진이 거의 철옹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공격진들로만 해도 1, 2, 3군이 나오는 그 정도의 뎁스이기 때문에 사실 브라질이 이 G조에서 떨어질 가능성? 사실 중원에서 갑자기 이상한 실수가 나온다거나 아니면은 공격진에서 네이마르라든지 갑자기 이상한 플레이를 하다가 개인기 쓰고 플리플레이 이런 거 하다가 공을 많이 뺏긴다거나 이 정도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16강은 진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골키퍼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에데르송은 발밑이 좋고 알리송은 그냥 다 준수한 굉장히 잘하는 골키퍼이기 때문에 브라질은 사실 이번 월드컵은 16강까지는 좀 걱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브라질이 남미 축구가 우승을 못한 지가 한 20년이 됐잖아요. 월드컵에서. 네. 2000 이후 없나요? 2002년 이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유럽만 우승하는 것 같아서 남미에서 우승하는 거를 한번 보고 싶은데 그러려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가 제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팀 응원하고 있어서 브라질 16강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못해도 4강은 가지 않을까. 그렇게 약간 공격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전 브라질 하면은 이제 호나우지뉴, 호나우두, 아드리아누 이런 선수들 이제 중원 미드필더진을 카카랑 호나우지뉴로 꾸리는 이런 느낌으로 공격적으로 나왔다면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너무 좋잖아요. 카세미르도 그렇고 파비뉴도 그렇고 이제 프레드가 국대 가서는 잘하죠. 네. 그러니까 좀 기조가 바뀐 만큼 더 단단해진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브라질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왠지 네이마르가 우승컵을 드는 모습이 보기는 싫어요. 왜죠? 그냥 좀 꼴불견이에요. 그래도 파리 이기고 챔스 우승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네이마르가 챔스도 우승하는 꼴 보기 싫어요. 이미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PSG에서 네. 그렇군요. 네이마르 힘내시고요. 자, 다음 팀 이시드 세르비아입니다. 세르비아는 유럽 지역 예선 A조에서 8경기 6승 2무로 1위 했는데요. 같은 조에 포르투갈이 있었습니다. 포르투갈을 꺾고 1위를 한 세르비아. 감독은 드라간 스토이코비치인데 21년부터 팀을 맡았고요. 최근 사실 세르비아가 월드컵에서 보여준 건 없습니다. 최근 월드컵 2018년에 1승 2패에서 2조 3위 탈락했고 하지만 4년 전보다 공격진은 강력해졌고 수비진은 경험이 쌓였고 많은 선수들이 빅리그에서 뛰어난 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르비아 다코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명단 한번 봐볼까요? 먼저 골키퍼 라이코비치, 랭센 라이코비치 선수. 나쁘지 않은 골키퍼를 가지고 있고, 수비진 보면 과거에 미넨에서 뛰었죠. 나스타시치, 그리고 피오렌티나 에이스 밀렌코비치, 벨코비치, 뭐 페트코비치, 마쇼비치, 테르지치, 지치가 많죠. 많죠. 나쁘지 않은 수비진 가지고 있고, 미드필더진은 좋아요. 되게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뭐 두산 타디치, 밀코사. 필리코스티치, 뭐 막시모비치, 라도니치, 그루이치. 그루이치 오랜만인데요. 치치하니까 계속 헷갈려. 치치치치 네. 많습니다. 공격진 밀리치, 공격진도 많아요. 블라우비치, 요비치, 미트로비치, 일리치, 라치치, 정말 좋은 선수들 많습니다. 세르비아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정정 하나 하고 가면, 나스타시치는 미넨에서 뛴 적 없습니다. 샬켄가요? 샬케와 이제 맨시티에서 떴죠. 그렇죠. 저는 세르비아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일단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 좀 위력적이지 않나요? 미트로비치가 사실 챔피언십 풀럼이 저번에 승격했을 때는 EPL에서 아마 좀 별로 못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번 시즌은 시즌 초반부터 진짜 골도 잘 넣고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세르비아의 전력에도 확실히 좋은 점이 되지 않았나. 미트로비치 그리고 또 블라우비치도 있기 때문에 공격이 굉장히 매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예선을 뚫은 게 전혀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포르투갈을 꺾고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 점도 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고, 전 나름 강팀이라고 보고 좀 잘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 일단 공격진 2명은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요즘 잘하고 있는 블라우비치, 미트로비치 이 2명이고, 그리고 미드필더진도 타디치랑 밀렌코비치, 사비치, 그리고 코스티치 이렇게 있는데, 타디치랑 밀코사가 지금 어시가 3개예요. 둘 다. 그리고 코스티치도 어시스트 하나 해놨고, 그리고 요비치도 뭐 피오렌티나 가자마자 골 넣었죠. 뭐 그 뒤로 소식은 없긴 한데, 그래도 공격진 미트로비치랑 블라우비치가 좀 잘해줄 것 같고, 그리고 중원 역시 만만치 않은 팀이기 때문에 이번에 좀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1승 2패로 탈락한 거를 좀 만회할 기회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확실히 블라우비치도 그렇고 여러 자원들의 성장, 그리고 이제 타디치라든지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베테랑들이 꾸준히 버텨주고 있는 세르비아이기 때문에, 뭐 수비진도 아까 명단들 다 들어봤지만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그리고 꽤 준수한 선수들이 많이 즐비해 있는 대표팀이기 때문에 확실히 유력한 2위 후보다. 그리고 16강에서는 사실 만나는 팀에 따라 조금 갈릴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꽤 이번 월드컵에서 강호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도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월드컵에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더 본인보다 더 강팀을 많이 만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선수들이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좋은 점이라 생각해서 더욱 기대가 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첨언하자면 골키퍼 라이코비치, 이강인의 동료, 마요르카 소속인데, 이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 PK 선방입니다. 라운드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르비아는 무서워질 거라고 예상됩니다. 세 번째 팀 스위스 만나보죠. 스위스는 C조에서 이탈리아를 꺾었죠. 이탈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5승 3무, 여기도 무패입니다. 1위, 월드컵 항상 스위스 괜찮았죠. 2010년에 조별리그 탈락했지만 14년, 18년 연속으로 16강에 진출했고요. 2018년에는 1승 2무 1패로 16강에 그쳤습니다. 강점이라 하면 당연히 스위스 특유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 그리고 단단한 중원과 역습, 그리고 자카. 국대 자카는 인정해요. 국대 자카는 네. 하지만 공격이 아쉽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선수 한번 보죠. 골키퍼는, 스위스의 골키퍼는 코베리 보겠죠? 얀존머. 여기 명단에는 없네요. 명단에는 없지만 얀존머가 뽑히겠죠? 네. 존머신. 워낙 최근 활약이 좋다 보니 네. 존마가 주장을 타지하지 않을까 싶고, 센터백 보면 아칸지, 엘베디, 은바부, 그리고 리카르도 로드리게스, 오랜만이죠. 미드필더즈는 자카를 중심으로 해서 중심. 네. 지브릴 소우, 레모 프로일러,
아니면 뭐 파비앙 프레이 이 정도 선수가 있고 공격진이 조금 아쉬워요. 엠볼로, 바르가스, 뭐 오카포 사실 이 선수들로 얼마나 갈 수 있을까? 이거는 의심이 듭니다. 스위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스위스가 분데스리가 출신 선수들이 좀 많은 게 한눈에 보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분데스리가 나쁜 리그는 아닌데 이 선수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분데스 축구 자체가 뭐 뮌헨이나 돌문 이 정도 팀 제외하면 조금 아쉽고 투박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좀 스위스 국대에 좀 잘 드러나는 것 같고, 사실 이번에 이탈리아가 못 올라오는데 스위스가 기여한 건 맞지만, 뭐 사실 이탈리아보다 좋은 팀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좀 아니라고 봐서, 사실 세르비아랑 이렇게 1대1로 놓고 비교를 해봐도 특히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조금 스위스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수비나 골키퍼 입장에서는 조금 앞설 수도 있겠지만 중원이랑 공격 쪽에서 조금 많이 세르비아가 앞선다고 보기 때문에 이 조에서는 그냥 3위 하지 않을까, 그냥 조금 가볍게 예상해보겠습니다. 저도 뭐 세르비아와 2위 경쟁하는 정도의 전력이라 생각하는데, 저도 준석이처럼 세르비아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아까 스위스의 장점이 단단한 수비 조직력이라 했는데, 근데 스위스랑 경쟁할 세르비아의 지금 공격력도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서로 이번에 창과 방패의 대결이 예상이 되지만, 이번에 요즘 창이 좀 더 날카로워 보이기 때문에 좀 세르비아가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팀 카메룬. 아프리카 2차 예선 D조에서 6경기 5승 1패로 진출했는데요. 유일하게 예선에서 패를 기록한 팀입니다. 이 조에서. 이상한 정말 이상한데. 네. 카메룬은 전통의 강호죠. 사무엘 에트 같은 친구들이, 친구들인가? 형들? 사무엘 에트 같은 선수들이 많이 뛰었었죠. 그래서 최근 월드컵 보면 2010년에 조별리그 탈락, 2014년에 조별리그 탈락, 2018년에는 지역 예선 탈락. 아쉬워요. 최근 월드컵, 2014년에 월드컵, 마지막 월드컵 보면 조별리그에서 3패. 아쉽죠. 강점이라 함은 카메룬은 아프리카 팀 특유의 쫄깃함, 빠름, 그리고 거침 이런 게 있지만, 약점은 퀄리티 자체가 낮지 않냐, 아예 밸류 자체가 낮은 느낌이 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선수 명단 주요 선수 보면 골키퍼의 안드레 오나나, 뭐 수비진에 없어요. 없습니다. 미드필더에 잠보 안기사, 나폴리의 잠보 안기사, 안기사 잘해요. 네. 김민재의 팀메이트죠. 네. 그다음에 리옹의 에칸비, 그리고 뮌헨의 슈퍼모팅, 이 정도가 주요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카메룬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아까 녹음 중간이었나요? 저희가 터미터 잠깐 얘기를 했는데, 추프모팅에 대한 바이에른 뮌헨 팬의 입장은 그냥 못하는 선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축구모탱이죠. 네. 뭐 토코의 칸미도 리옹에서 꽤 뭐 그냥 좋은 준수한 스트라이커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전력을 봐도 사실 네임밸류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고 봤을 때는 조금 퀄리티가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저희 조에 있는 H조에 있는 가나처럼 귀한 선수를 많이 받은 케이스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월드컵에서도 역시 좋은 모습을 좀 펼치기에는 한계가 좀 명확한 스쿼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슈퍼모팅은 뮌헨에서 그냥 없어도 될 선수, 그냥 필요 없는 선수로 지금 전락한 상태인데, 네. 뭐 카메룬은 제가 기억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 2014년 월드컵에서 경기 도중에 팀메이트 둘이 싸웠거든요. 그 경기에 잡혔어요. 그 화면에 잡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 아스에코토랑 무칸디오라는 선수가 경기 도중에 이제 치고받고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경기장 위에서. 전 그거 하나 기억나고 좀 그런데, 그거 말고는 딱히 기대도 안 되고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무난히 4위 할 것 같은 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G조 1위와 2위 팀은 어떻게 될까요? 저부터 그냥 간단하게 브라질 1위, 세르비아 2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준석이랑 똑같아서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세르비아가 스위스보다 더 우위를 점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세르비아, 브라질, 스위스는
저번 월드컵에 똑같이 같은 조였어요. 아, 맞아요. 그때 이제 브라질, 스위스, 세르비아 순이었고 4위에 코스타리카가 깔려 있었는데 전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1위 브라질, 2위 세르비아, 그다음에 3위 스위스, 4위 카메룬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도 당연히 브라질은 1등 못하면 그거 자체로 참사인 거고 네. 그리고 세르비아가 확실히 아까 말했듯이 요즘 창이 좀 날카롭기 때문에 스위스를 뚫고 그리고 카메룬은 아예 그냥 벌집을 내버리고 그리고 그냥 올라가지 않을까 아, 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브라질과 세르비아가 올라갈 거라 예측하는데 두 팀 모두 8강 이상에 갈 것 같다. 세르비아가 오늘 이번에 한번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 두 팀이 이제 H조, 한국이 속해 있는 조 1, 2위랑 맞붙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누구든 브라질, 세르비아가 이긴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런가요? 한국을 만나면 힘들 것 같긴 한데 어. 사실 포르투갈이나 우루과이는 이길만 하다, 세르비아가. 근데 한국은 못 이긴다. 한국은 힘듭니다. 김민재를 뚫지 못한다. 김민재는 못 뚫죠. 근데 김민재 부상이면 어떡하죠? 김영권은 뚫나요? 김영권은 요즘 하는 거 봐서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령호가 나온다면? 네, 그만하시죠. 네. 그래서 월드컵 G조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진행자가 바뀐 지조였고요. 뭐 개인적으로 나우가 뭐 한 회차를 통째로 말아먹은 적도 있고 농담이고 한 회차를 통째로 지내본 적도 있고 이번에 G조도 진행을 해봤는데 G조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G조 나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혹시 뭐 나우를 어르바고 카타르 전속으로 바꾸는 건 어떤지 여러분의 의견이 좀 궁금한데. 그거는 우리 이 카타르 코너의 마스터님께 좀 여쭤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은혁이 형이 하는 거니까 농담으로 해본 얘기고요. 네. 그만큼 깔끔했다. 네. 괜찮았다. 그래, 나우에게도 코너를 하나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진행이었고요. 저희가 오늘은 새 코너를 다뤘습니다. 축구 얘기가 많아서, 경기가 많아서 경기 얘기를 엄청 했는데 이제 또 모레 챔스 있고 또 대박 경기들이 있어요. 토트넘이 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토트넘 마르세유, 인테르 미넨, 뭐 나폴리 리버풀 큰 경기 있고 뭐 유로파도 있고 파리 유배도 있죠. 파리 유배도 있고 주말에 토트넘 맨시티도 있고 하여튼 좀 대박 경기들이 있는데 다음 주는 추석이라서 요일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건 정해지는 대로 저희가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래서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FC 한양 17화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